회장님, 그 모자 당장 벗으세요. 12살 소년의 절규가 대기업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빛제약 박진수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죠. 경비원 손자인 김태준이 작은 몸을 떨며 서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후면 치명적인 신경독소가 활성화될 야외 행사장으로 향하던 그 순간 이 작은 영웅만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알고 있었죠. 과연 회장은 어린 소년의 경고를 믿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진수는 또다시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편두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 진통제를 집어삼키고 그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68세라는 나이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움푹 꺼진 눈 밑,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한때 카리스마로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흐릿한 피로감만 담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특별히 처방해준 자외선 차단 모자를 쓰면서 진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은색 페도라 스타일의 이 모자는 내부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자외선을 99% 차단한다고 했죠. 6개월 전 편두통이 극심해지자 주치의 김 원장이 강력히 권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거추장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모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한빛제약 본사 최상층 회의실, 오전 9시 정각.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진수가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이사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죠. 3년이라는 시간과 500억이라는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주주 대표인 최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임상 3상 실패 보고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한빛제약의 미래를 걸었던 프로젝트였죠. 진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부회장인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수는 그 순간적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진혁이 뒤에서 몇몇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포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수는 화장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역질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참아냈지만 손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수는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 멀리 기둥 뒤에서 진혁과 연구소장 정우성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할 겁니다. 자외선 강도가 35도 이상만 되면. 정우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진수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멈추고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그들이 있던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지만 진수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 본사를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한 한빛제약. 그의 모든 것이었던 이 회사가 왜인지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한빛제약 1층 로비.
김태주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경비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손에는 방금 받아온 과학경시대회 전국대상 트로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김상철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거친 손으로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것 봐라. 영재 프로그램 선발 통지서도 왔더구나. 상철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MIT 온라인 영재 프로그램 나노 화학 특별과정 선발 통지서였죠.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비실 벽에는 5년 전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7살 태준과 그 옆에 서 있는 박진수 회장. 백혈병 완치 퇴원 기념 사진이었죠. 상철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저 사진 기억하지? 회장님이 내 치료비 3억을 모두 내주셨어.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전부 말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 박진수 회장. 태준은 책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MIT 공개 강의 화면이 떴고 복잡한 화학 구조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나노 입자 구조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재원 교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상철은 손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태준아,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를 지키는 거야. 태준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상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들이 많아. 할아버지가 야간 순찰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종종 목격하거든. 특히 연구소 쪽은 더 그래. 지난주에도 정식 절차 없이 반입된 화학 물질들이 있었어. 태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철은 벽에 걸린 마스터키를 가리켰죠. 이 열쇠로 회사 어디든 갈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몰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813. 태주는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경비실 창문 너머로 박진수 회장이 로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얼굴색도 창백했죠. 회장님이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셔. 3개월 전부터 부쩍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상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준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검은 모자가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태준은 문득 오늘 읽었던 과학 잡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나노 독소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외선과 반응하면 활성화되는 특수 물질들. 태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상철은 손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야지.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8시, 진수는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검사 결과지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죠. 회장님, 편두통이 더 심해지셨군요.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패턴이 보입니다. 그 모자 꼭 매일 쓰셔야 합니다.
자외선이 신경을 자극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빛제약 회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미 병원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한빛제약 부회장실. 진혁은 아내 미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10년 전 경쟁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진혁을 만나 결혼했죠. 40세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우성 소장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5년 전 연구 데이터 조작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진혁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선택의 여지가 있나?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학계에서 매장될 텐데. 미라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진수의 최근 경영권 승계 계획서 사본이었죠. 놀랍게도 진혁의 이름은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방과 후 영재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MIT 교수가 나노 입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죠. 태주는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으며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는 할아버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한 태주는 할아버지가 뭔가를 골똘히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순찰 일지였죠. 상철이 고개를 들어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연구소에 정식 반입 절차 없이 들어온 화학 물질이 있더라. 포장에 경고 표시가 가득했어. 태준이 일지를 들여다보니 고위험 물질, 취급주의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읽은 논문에서 비슷한 경고를 본 기억이 났죠. 저녁 7시 회사 건물이 한산해질 무렵 진혁과 정우성이 연구소 한쪽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정우성의 손에는 작은 앰플이 들려 있었죠.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들키면 들킬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 주치의도 우리 편이니까. 정우성은 망설이다가 앰플을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그 작은 병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죠. 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앰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복도 끝 화장실에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영재원 과제물을 가지러 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죠.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9시 진수는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서 혼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죠. 그는 서랍에서 경영권 승계 계획서를 꺼내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진혁의 최근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이마를 짚으며 약을 찾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이 모자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지친 몸을 침대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6시 태주는 할아버지 경비실에서 영재원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그리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CCTV 모니터를 바라보았죠. 9개의 화면이 회사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로비, 주차장, 각 층 복도, 그리고 연구소 입구까지.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죠. 연구소 복도에서 정우성 소장과 진혁 부회장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우성이 작은 상자를 꺼내
진혁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자를 받은 진혁이 뚜껑을 열자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앰플 3개가 들어 있었죠. CCTV 카메라 각도가 절묘해서 상자 안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주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비실 CCTV 시스템은 음성도 녹음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상철이 야간 순찰을 나간 사이라 태주는 혼자였습니다. 이걸 모자 안감에 얇게 바르면 됩니다. 자외선 강도가 35도 이상일 때만 활성화되니까 실내에서는 안전해요. 정우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진혁이 앰플 하나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며 말했죠.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지? 지금 2개월 3주째니까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되는군. 태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자는 진수 회장이 매일 쓰는 그 검은 모자일까요? 태준은 급하게 책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죠. 부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들키면. 들킬 일은 없어. 김 원장도 우리 편이고 검사 결과는 이미 조작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는 단순한 편두통 치료제를 바르고 있다고 믿고 계시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화면 속 진혁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해치려는 아들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신경독소가 완전히 퍼지려면 얼마나 남았죠? 현재 진행 속도로는 열흘 정도면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됩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상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우성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진혁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당신도 공범이야. 5년 전 연구 조작건 잊지 않았겠지? CCTV 화면에서 정우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죠.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태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신경독소, 비가역적 손상,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최근 영재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죠. 나노 입자로 만든 신경독소는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었죠. 태주는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CCTV 녹화 파일을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시스템을 다룰 수 있었죠.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태주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맞춰보았죠. 연구 노트의 일부였습니다. 화학식과 함께 실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태주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조각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증거들을 가방에 숨기고 다시 과제를 하는 척했죠.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아직 있었구나. 이제 집에 가야지.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태준은 화면을 멈춰서 보여주려 했지만 상철은 피곤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내일 보자꾸나. 할아버지도 피곤하고 너도 이제 가야 해. 태준은 할 수 없이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진수 회장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은인의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태주는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었죠.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께 직접 가야겠다고.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뒤척였죠. USB가 베개 밑에서 딱딱하게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그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진혁 부회장과 정우성 소장이 회장님 모자에 신경독소를 바르고 있다. 둘째, 이미 2개월 3주가 지났고 열흘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된다. 셋째,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12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을까?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CCTV 영상을 잘못 해석한 것일 수도 있었죠. 어쩌면 그들이 말한 모자는 다른 모자일지도 몰랐습니다. 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아침 7시 태준은 학교 과학실에서 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과학 담당 선생님은 태준을 각별히 아꼈죠. 영재원에 추천해준 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천천히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준의 창백한 얼굴이 걱정스러웠죠. 그건 가상의 시나리오니? 아니면 실제 상황이니? 태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영재원 과제 때문에. 이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어른들에게 알려야 해. 특히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이야. 혼자 해결하려 하면 안 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에 가면 믿어줄까요? 재벌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말을요. 점심시간 태주는 영재원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노입자 신경독소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간접적으로 질문했죠.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태준 학생이 질문한 구조식은 실제로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하는 독소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고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합니다. 매우 위험한 물질이니 실제로 다루지는 말기 바랍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죠. 회장님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태준은 용기를 내어 한빛제약 본사로 향했습니다. 방과 후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죠. 회장실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태주는 비서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비서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는 여기 올 수 없어요. 빨리 내려가세요. 젊은 여비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다급하게 설명했죠.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회장님은 바쁘십니다. 무슨 일이든 어른을 통해서 전하세요. 그때 안쪽 문이 열리고 진혁이 나왔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친 진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미소를 지었죠. 어머, 태준이구나. 할아버지 만나러 왔니? 진혁이 다가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닌데? 경비실은 1층이야. 진혁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고 빨리 내려가. 할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태준은 돈을 받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죠. 진혁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태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한 태준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이것 좀 보세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상철은 손자의 절박한 표정에 놀랐지만 USB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아,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회장님은 멀쩡하셔. 아니에요. 누군가 회장님을 해치려고 해요. 증거도 있어요. 상철은 한숨을 쉬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가 영재라고는 하지만 가끔 상상력이 지나친 것 같았죠. 알았다, 알았어. 내일 시간 날 때 보마. 지금은 일해야 하니까 집에 가. 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회장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약 발표회가 있다는 것을 들었죠. 야외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거라고 했어요.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회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신약 발표회 당일 새벽 5시 태준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기상청 예보대로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USB, 녹음 파일을 출력한 종이, 영재원 교수님의 이메일, 그리고 찢어진 연구노트 조각들을 붙인 것까지. 태준은 이 모든 것을 작은 파일 폴더에 넣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손에는 너무 무거운 증거들이었죠. 아침 8시 태준은 학교에 가는 대신 한빛제약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무단 결석을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혼나더라도 회장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건물 앞에는 이미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야외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고 의자들이 줄지어 놓이고 있었죠. 태준은 할아버지를 찾아 경비실로 갔습니다. 상철은 오늘따라 더 바빠 보였어요. 태준아, 학교는 안 가고 왜 여기 있니? 할아버지, 오늘 행사 구경하러 왔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가 어제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오늘도 그러는군요. 태준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방해하면 안 돼. 저기 구석에 조용히 있어. 태준은 할아버지 마스터키 카드가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비밀번호 813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회장님을 만나야 했어요. 10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 태준은 건물 로비에서 밖을 내다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진수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렸죠. 옆에서 비서가 부축하려 했지만 진수는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태준은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들어주세요. 태준이 달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죠. 비서들이 태준을 막으려 했지만 태준은 작은 몸집을 이용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자 당장 벗으세요. 위험해요. 독이 발라져 있어요. 태준의 외침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걸음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 떨렸습니다.
태주는 파일 폴더를 꺼내 들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부회장님과 정우성 소장님이 모자에 신경독소를 발랐어요. 2개월 3주째라고 했어요. 열흘만 더 지나면 돌이킬 수 없대요. 그 순간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야. 경비원 손자가 감히 이런 거짓말을. 진혁이 태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햇살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쳤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니? 진수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어요. CCTV 녹화본이에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연구 노트 조각도 있고 영재원 교수님이 이 물질이 신경독소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진수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USB를 받아들었죠.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돌아 도망가려 했지만 진수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어요. 진혁, 어디 가는 거냐? 차가운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태주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과 동시에 무서움도 밀려왔어요. 진수는 태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이라고 했니?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내 목숨을 구해줬어.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죠. 상철이 달려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수는 모자를 든 채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자를 계속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행사에서 장시간 노출되었다면 진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회장실로 자리를 옮긴 진수는 태준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이 도착했다는 소란이 들렸지만 이 방 안은 고요했죠. 진수는 모자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니?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CCTV를 통해 목격한 것, 연구 노트 조각을 발견한 것, 영재원 교수님께 확인받은 것까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5살 때가 생각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죠. 아니, 7살이었구나. 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야.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었지. 하지만 넌 살아났어.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하얀 병실 링거줄, 그리고 매일 찾아와 주던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 회장님이 매일 오셨어요.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그래,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지. 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씁쓸함으로 변했죠. 그때 내가 나에게 약속했어. 꼭 나아서 과학자가 되어 은혜를 갚겠다고. 7살짜리 아이의 약속이었지만 나는 그 진심을 느꼈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진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정말 아들이, 진혁이가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이냐?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묻어났죠. 태주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진수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진혁과 정우성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독소를 바르는 방법, 3개월 계획, 그리고 정우성을 협박하는 내용까지.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진수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죠. 68세의 나이에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말을 잇지 못하는 진수를 보며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재벌 회장과 경비원 손자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그 은혜를 갚은 아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외부 연구소에서 모자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진수가 펼쳐보았습니다. 나노입자 신경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농도는 치명적 수준. 만약 오늘 하루 더 썼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도 체포되었습니다. 진혁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치의까지 매수했다니 배신의 깊이가 생각보다 더 깊었군요. 태준아. 진수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내가 내 수술비를 낸 건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내가 오늘 보여준 용기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넌 진정한 영웅이다. 태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는 갚되 정의도 지켜야 한다고요. 그때 경비실에서 상철이 올라왔습니다.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태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진수는 상철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철 씨, 훌륭한 손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진혁이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이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의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오늘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신뢰할 수 있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최민수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진수, 태준, 상철, 그리고 최 변호사가 모여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태준이 모은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들은 완벽합니다. 살인미수와 배임, 그리고 연구 조작까지. 진혁 부회장과 정우성 소장은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겁니다. 최 변호사의 확신찬 목소리에 진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죠. 하지만 정의는 세워져야 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진수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었죠. 회장님, 혹시 정우성 소장님 컴퓨터를 조사해 봤나요? 거기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태준의 말에 최 변호사가 눈을 빛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저녁 7시 태준과 상철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았죠. 그때 할아버지가 야간 순찰을 나가며 마스터키를 책상에 놓고 갔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미 회장님은 구했지만 완전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는 마스터키를 들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 813을 입력하자 문이 열렸죠. 정우성의 연구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태주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영재원에서 배운 대로 했죠. 놀랍게도 수많은 파일들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정우성이 5년 전에 조작한 연구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진혁이 알게 된 경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미란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녀가 10년 전 경쟁사에서 일할 때부터 산업 스파이였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진혁과의 결혼조차 계획된 것이었죠. 한빛제약의 기술을 빼내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 USB였죠. 첫 번째보다 더 폭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상철이었죠. 태준아, 여기서 뭐하니?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상철은 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손자가 찾아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둘은 서둘러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찾은 추가 증거들이 공개되었죠.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은 12살 소년 김태준입니다. 그의 용기와 정의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수의 발표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태준에게 향했습니다. 태준은 부끄러워하며 할아버지 뒤로 숨었죠. 하지만 그의 작은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 정우성이 자수했습니다. 태준이 찾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진혁에게 협박당한 것, 독소를 만든 과정, 그리고 미란의 정체까지. 미란 씨는 처음부터 스파이였습니다. 진혁 부회장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후였죠. 둘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우성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미란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진혁은 구속되었죠. 한빛제약을 무너뜨리려던 거대한 음모는 12살 소년의 용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녁, 진수는 태준과 상철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죠. 태준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5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갚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평해요. 진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 어린 영웅의 순수함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사건이 일단락된 지 3일째 되는 날, 진수는 집무실에서 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죠. 회장님, 검찰에서 압수한 진혁 부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1시간 후 검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철은 진수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서류에는 충격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수를 치매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6개월 내 완전한 치매, 1년 내 사망이라는 구체적인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회사를 경쟁사에 매각하는 계약서 초안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이미 2개월 3주가 지났다고 했죠? 그럼 실제로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상당량의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준아,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와줄 수 있니? 내 도움이 필요해. 병원 VIP 병실에서 진수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과 상철이 곁을 지켰죠. 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일찍 발견했잖아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 회장님, 뇌 스캔 결과 미세한 손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주일만 더 늦었다면.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해치려 했다니요. 그날 밤 태주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진혁과 미란이 수갑을 찬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기자의 다음 말이 태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해외 계좌 추적 결과 거액의 자금이 제3자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의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배우라니요? 그는 즉시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상철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봤다. 내일 회사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죠.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배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지난 6개월간 연구소 예산 중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가 불명확한 용도로 사용되었죠. 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우성 혼자서는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분명 공범이 더 있었습니다. 오후 태주는 학교를 마치고 회사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경비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죠. CCTV 화면에 낯선 사람이 연구소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상철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는데. 연구소는 지금 폐쇄 상태인데 어떻게 들어갔지? 태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지금 누군가 연구소에 침입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진수는 즉시 보안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침입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대신 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 몇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내 배신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우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진수는 긴급 뉴스에 잠이 깼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한빛제약 박진수 회장, 치매 초기 진단 의혹, 회사 경영 능력에 의구심 제기.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어제 검사 결과는 미세한 손상이었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언론에 흘린 것이 분명했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되었고 공정위에서 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벌써 집 앞에 모여 있었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그들의 모습이 마치 포위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각 태주는 학교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거짓말쟁이 소년 회장 조종에 무고한 사람들 감옥 보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죠. 이 선생님이 다가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일찍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오전 10시 한빛제약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진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죠. 이사들 대부분이 이미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 건강 상태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경영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한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기록은 명백합니다. 진수가 반박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경쟁사 대표가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빛제약 인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목표였던 거죠. 회사를 빼앗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한편 상철은 경비실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손자가 계속 나서면 후회할 겁니다.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요. 협박 전화였습니다. 상철은 즉시 태준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앞에는 검은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태준을 지켜보고 있었죠. 상철은 재빨리 태준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철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죠.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들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단순한 악플이나 소문 정도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진수를 치매 환자로 태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었죠. 저녁, 진수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고 내일 해임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찾았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지쳐 있었죠. 태준아, 고맙다. 하지만 이제 너도 위험해. 그만하는 게 안 돼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끝까지 할 거예요.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어린 영웅은 포기할 줄 몰랐죠. 밤 11시 태준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해외 계좌의 실제 주인이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경쟁사 대표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모든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해임 투표 당일 오전 9시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죠. 한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수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죠. 찬성, 찬성, 또 찬성.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어요. 박진수 회장의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죠.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복도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수를 에워싸고 건물 밖으로 안내했죠. 로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개인 물품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경비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상자 하나만 들고 나왔죠. 그 안에는 가족사진 몇 장과 태준이 그려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회사를 망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마저 회사 소속이라 이제는 택시를 타야 했죠. 그 시각 태준과 상철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상철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김상철 씨는 본일부로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25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접었죠. 태준이 울먹이며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쟤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아니야, 태준아. 넌 옳은 일을 했어.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상철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죠. 거리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진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빛제약 주가 50% 추가 하락. 경쟁사 인수 협상 본격화.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지만 힘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도 끊겼고 법인카드도 정지되었죠. 은행 계좌마저 가압류되어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약병이 보였습니다. 수면제였죠. 진수는 약병을 들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죠.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단순한 문자였지만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약병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죠. 밤 10시, 태준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쟁사 대표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좌에서 나간 돈이 언론사들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었죠. 언론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이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누가 12살 아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게다가 이제는 할아버지도 해고되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태준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경쟁사 대표와 누군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수를 제거하면 한빛제약은 우리 것입니다. 그 어린 놈도 처리해야 할 텐데. 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제거 대상이었던 거예요. 무서움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들을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진수는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50년 기업 인생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 계약서, 상장 기념패, 그리고 가족 사진들. 진수는 사진 하나를 들어 올렸죠. 진혁이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거라고 믿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수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은 지키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 쌓아온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마저 적이 되었죠. 68세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행 잔고도 가압류되어 당장 생활비조차 걱정이었어요. 수면제 병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강한 수면제였죠. 진수는 병을 들어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에 쏟아졌습니다. 10개, 20개.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컵을 들고 알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탁자 위에 놓인 태준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의 영웅 회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약을 다시 병에 넣었어요. 그는 그림을 들어 한참 바라보았죠. 이 아이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한 아이에게는 영웅이었어요. 같은 시각 태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경쟁사 대표의 통화 녹음을 다시 들었죠. 자신을 제거하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서웠습니다.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죠. 창밖을 보니 검은 차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아 더욱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가 들려 있었죠. 태준아, 아직 안 잤니? 이거라도 마셔. 상철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태준은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쟤 때문에 직장도 잃으시고. 아니야. 넌 용감했어. 25년 동안 일했지만 내가 한 일만큼 자랑스러운 건 없었어. 상철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죠.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손자 학비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새벽 4시 진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빛 제약 건물에 불빛이 보였어요. 50층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죠. 이제는 남의 회사가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진수의 독백이 새벽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어요.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얼굴은 이제 초췌한 노인의 얼굴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전화가 오다니 화면을 보니 태준이었어요. 회장님, 저예요. 못 주무시죠? 저도 잠이 안 와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니. 태준아, 너도 못 잤구나. 괜찮니?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요. 경쟁사 대표가 모든 걸 조종했다는 증거예요. 언론사에 돈을 뿌린 기록도 있고 의료 기록 조작 지시도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지쳐 있었죠.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태준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넌 충분히 해줬어.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마.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회장님을 구할 차례예요.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요. 장소는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12살 소년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진수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진실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어린 영웅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수면제 병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이 지나고 희미한 빛이 하늘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었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침 8시, 진수는 태준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였죠.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자리에는 이미 태준과 상철,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커피 향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태준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죠.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 특수부 김현우 검사입니다. 태준 군이 가져온 증거를 보고 직접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소년이 어떻게 검사를 움직였을까요? 태준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경쟁사 대표 최정호가 1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증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인수합병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범죄였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이메일과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태준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하나씩 설명했죠. 그의 작은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정호가 진혁 부회장에게 처음 접근한 게 작년 3월이에요. 골프 모임을 가장한 비밀 회동이었죠. 그리고 정우성 소장의 연구 조작 사실을 캐낸 것도 최정호였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5년 전 기록까지 뒤졌더라고요. 이 모든 게 한빛 제약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김현우 검사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증거를 보면 볼수록 사건의 규모가 커졌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최정우를 구속할 수 있어요. 산업 스파이, 주가 조작, 언론 조작, 공문서 위조까지 최소 20년은 나올 겁니다. 조직적 범죄예요. 진수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이었죠.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는 넘어갔어요. 저는 해임되었고 복귀할 방법이 그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검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긴급 가처분 신청서였죠. 그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조작된 증거로 이뤄진 해임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어요. 이미 담당 판사와 상의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서 오늘 중으로 결정 날 겁니다.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는데 태준이 진수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함과 용기가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할 수 있어요. 제가 찾은 증거가 확실해요. 최정우가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게 했다는 녹음도 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건네는 CCTV도 확보했고요. 태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최정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박진수 치매 진단서 잘 만들어. 대가는 충분히 치를 테니 3천만 원 선불, 3천만 원 후불이야. 그리고 그 꼬마도 조용히 처리해야겠어.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될 거야. 애들은 원래 사고가 많으니까. 진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태준을 해치려 했다니.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상철도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떨었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내 손자를 건드리려 했다니. 김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정의감이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나올 겁니다. 오후에 최정우를 체포할 거예요. 그 전에 회장님은 기자회견 준비를 하세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기자회견이라는 말에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언론 앞에 서야 한다니.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태준의 맑은 눈빛을 보자 용기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보여준 용기에 비하면 자신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전 10시 진수는 최민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죠. 최 변호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미 주요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다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진수는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새 양복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며 심호흡했습니다. 옷깃을 다듬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이 선생님이 다가와 따뜻하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내가 한 일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일이야. 점심시간 상철은 한빛제약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매일 출퇴근했던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때 옛 동료들이 우르르 나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상철 씨, 들었어요.
태준이가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요? 회장님을 구했다고.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해요.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에 상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오후 1시 경찰 특수부대 20명이 최정호의 사무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일제히 도착하자 건물 안이 술렁였죠. 최정호는 비상계단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정호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주가 조작,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정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12살 꼬마에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연행되는 그의 모습이 언론에 생생히 포착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떴죠.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프레스센터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3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방송 카메라들이 일제히 무대를 향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단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한빛 제약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진수가 입장하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랐죠. 옆에는 태준과 상철, 그리고 최 변호사가 함께 섰습니다. 태준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작은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개월간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음기와 노트북을 꺼냈죠. 진수는 천천히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친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경쟁사 대표의 공모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제 모자에 신경독소를 발라 천천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죠.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화면에 증거 자료들을 띄웠어요. 모자 성분 분석 결과, CCTV 녹화 영상, 그리고 최정호의 녹음 파일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기자들의 표정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모든 음모를 막은 것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진수가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태준을 향했죠. 태준은 떨리는 다리를 꼭 붙이고 서 있었어요.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12살 김태준 군은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용기 있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준 군,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죠? 태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5년 전 제가 백혈병으로 죽을 뻔했을 때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정의감에 모두가 감동했죠. 그때 최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수 회장의 복직이 즉시 승인되었고 진혁 씨와 최정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수갑을 찬 진혁과 미란이 끌려 들어왔어요. 기자회견장을 지나 법원으로 가는 길이었죠. 진혁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68세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정의는 세워져야 했죠. 아버지. 진혁이 작게 불렀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진혁과 미란이 연행되어 나가자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3시 한빛제약 본사. 진수가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진수를 맞이했죠. 25년간 함께 일한 상철도 경비복을 다시 입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감격에 겨워 손을 들어 인사했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빛제약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라는 것을요. 그는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김태준 과학영재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영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재단이라니. 상철도 놀라서 입을 벌렸죠.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상철 씨는 보안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25년의 성실함과 충성심에 대한 보답입니다. 직원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바라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저녁 6시 법원. 진혁과 미란, 최정호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을 결정했죠. 죄질이 너무 무거웠고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미수,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최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를 불러.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무시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 앞에서 그의 권력과 돈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고 미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밤 9시 진수의 집.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진수, 태준, 상철 세 사람이 둘러앉았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태준이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태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나를 구했어. 진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먼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공평해요. 상철이 따뜻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회장과 경비원 손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가족이었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처럼 그들도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봄날의 따스한 오후, 한빛제약 신관 10층 대회의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과학영재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수여식이었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진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9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1년 전과 달리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재단의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학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죠. 객석 맨 앞줄에는 13살이 된 태준이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영재고등학교 합격증이 들어 있었어요. 옆에는 보안팀장 정장을 입은 상철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특히 첫 번째 장학생인 정민수 군은
현재 백혈병 투병 중입니다. 하지만 병실에서도 과학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탄 11살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죠. 진수가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수야, 꼭 나와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렴. 네, 회장님. 태준 형처럼 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여식이 끝난 후 진수는 태준과 상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회장실로 이동했죠. 1년 전 그날의 긴장감과는 달리 이제 이곳은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영재고 합격 축하한다. 면접에서 뭐라고 했길래 만점을 받았니? 진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자기소개서 사본이었죠. 제가 쓴 자기소개서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진수가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1년 전 사건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은혜를 갚는 것과 정의를 지키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어 누군가를 해치는 독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작은 용기로 큰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상철도 손자의 글을 읽으며 코끝이 시큰했어요. 정말 대견하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면회 시간입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진혁을 면회 가는 날이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찾아갔죠. 태준아, 같이 갈래?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용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오후 3시 서울 구치소 면회실. 진혁이 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죠. 진수와 마주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진혁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진혁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을 감옥에 보낸 아이였죠. 하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진수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10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7년이면 나올 수 있대. 그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야. 저녁, 상철의 작은 아파트. 세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메뉴였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달걀말이.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회장님, 회사는 어떠세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작년보다 매출이 30% 늘었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 신뢰를 되찾으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목표가 생겼어요. 영재고 졸업하고 의대 가서 신경독소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진수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도 이런 저녁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희망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상철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빛제약 건물이 저 멀리 보였고 그 옆에는 새로 지은 재단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죠.
인생은 참 신기해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태준의 말에 두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상철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태준이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보다 더 깊은 유대가 있었어요. 서로를 구하고 구원받은 특별한 인연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내일 학교 일찍 가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렴. 진수와 상철이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진수와 상철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좋은 아이야. 정말 좋은 아이야. 진수의 말에 상철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모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살 소년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